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2회에 걸쳐서 정말 특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궁금하시죠? 네. 저희 이민가를 통해서 EB1A NIW를 진행하고 계신 어떤 고객 한 분의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내용을 전달할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지난 2008년 일본 최대의 시계회사인 세이코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뛰어넘지 못한 스위스 명품 시계에 대한 벽을 뛰어넘고자 명품 시계 라인 세이코 크레도룩 GBB 시리즈를 야심차게 선보이게 됩니다. 크레도르 노드 GBB 979와 GBB 974 11개 한정판으로 가격은 368만엔, 출시 당시 한화 약 5,900만원으로 고가 제품이지만 출시되자마자 모두 품절. 크레도르 노드 GBB 976 가격 1,260만엔, 출시 당시 한화로 약 2억원. 크레도르 GBB X 998 가격 5,250만엔, 출시 당시 한화로 무려 8억 4천만원이라는 초고가 제품. 이 시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들 명품 시계의 공통점은 보석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는 다소 생경한 57이라는 미술 공예를 궁극의 예술로 끌어올린 한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보물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바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나전칠기와 57 예술가 전영복 선생입니다. 전영복 선생의 57에 대한 집념과 애착,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정말이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자, 이제 그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전영복 선생은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시대적인 상황 자체도 그러하였지만 전영복 선생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유일한 기쁨을 주는 것은 소나무 판자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가의 꿈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천부적인 예술에 대한 재능은 불꽃을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불의 화가이자 외삼촌인 김종근 화백의 영향 때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된 전영복 선생은 군대를 가게 되었고 해병대를 전역한 뒤 목재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재만 팔던 이곳에서 전영복 선생의 제안으로 가구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가구에 오칠을 하면서 오칠의 오묘하고 신비한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고 닦은 뛰어난 솜씨로 취직한 이후부터 특별 대우를 받게 된 전영복 선생은 평사원으로 입사해 3년 만에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수직 승진하였고, 급기야는 회사의 재정까지 맡으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만의 가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나와 1980년 경기도 마석에 예린 칠예 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전영복 선생의 칠 작품은 서울에 있는 고급 가구점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향에서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공방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까 연구하던 전영복 선생은 오랜 궁리 끝에 왜 오칠을 꼭 가구에만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고 와테칠 기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와테칠 기법이란 도자기에 오칠을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전영복 선생은 12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오칠의 기술을 독학으로 익히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오칠 가구장이에서 진정한 오칠 예술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1985년 한국현대공예미술대전에서 와테칠 작품으로 대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영복 선생은 오칠의 명인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1988년 일본 이화태현 미술공방전 특상,
2000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통령 표창, 같은 해 이와테현 가와이무라 역사도 7예관 명예관장 임명, 다음 해인 2001년 일본 모리오카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기념 개인전, 2003년 예술의 전당에서 KBS 초대전, 2004년 이와테 칠예미술관 대표 취임, 2005년에는 에이펙 기념작품 전시회, 2007년 이와야마 칠예미술관 관장 취임, 2008년 세계 최고급 오칠 시계작품 발표, 2009년 온스타일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공동기획 아트 도네이션 작품 기증,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감사패, 2010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의 연구작품 전시, 2011년에는 중국 문화부 초청 국립중국미술관 개인 전시회 등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전영복 선생이 세계적인 오칠 장인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그의 나이 36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옷 공예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 메구로가조엔을 복원공사한 일일 것입니다. 이곳은 도쿄 메구로구에 위치한 곳으로 일본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가문인 호소카와 가문이 자신들의 가문을 찾는 고위급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1930년에 건립한 약 8,000평의 초대형 연회장이었습니다. 방푸, 교쿠조, 우사카와 등 당대 일본 최고의 화가들의 작품이 총 망라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 후 수많은 지진과 홍수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기에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서둘러 복구 작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복원 기간만 3년에 무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 이 대형 복원 공사에서 3,000명이 넘는 일본의 기라성 같은 오칠 장인을 제치고 전영복 선생은 메구로가조엔의 모든 복원 공사를 맡게 되었고, 성공적인 작품 복원 공사를 마쳤음은 물론 자신의 창작 작품을 탄생시키면서 일본 오칠 예술의 전설이 됩니다. 현재 메구로가조엔 연회장의 벽, 천장, 바닥에는 무려 5,000여 점에 가까운 옷 예술 작품이 그의 손을 통해 뒤덮여 있습니다. 특유의 그 화려함으로 소화의 용궁전으로 불릴 정도로 일본 정부가 역사문화유산으로까지 지정한 일본의 자존심이자 최고의 오칠 예술 공간이며 보물창고인 이곳은 우리에게는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되어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곳으로 더 유명한 장소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원 계획이 세워졌을 당시 건물 신축을 맡은 회사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수많은 자국의 오칠 장인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 건너온 무명의 전영복 선생에게 엄청난 기간과 돈이 들어가는 이토록 중요한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 복원 사업을 맡기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일본의 장인들은 한 우물을 파는 경우가 많아 복원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전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영복 선생은 연회장의 작품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자신이 전부 복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전영복 선생이 그렇게 호언장담한 이유는 메구로가조엔의 작품들은 모두 그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오칠과 나전칠기 기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작품들의 80%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온 당시 조선의 장인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 후예인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영복 선생이 메구로가조엔의 복원 공사를 맡게 된 것은 숙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다음의 일화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영복 선생이 점차 오칠로 명성을 쌓아가던 어느 날, 한 일본인이 그의 소문을 듣고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인은 오칠이 된 낡은,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고색 창연한 밥상을 내밀면서 전영복 선생에게 수선을 맡기게 됩니다. 그 낡은 밥상이 바로
메구로 가조인에서 쓰이고 있던 오쟁이라 불리는 밥상이었고, 그 밥상을 들고 온 사람은 바로 메구로 가조인을 운영하는 호소카와 가문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전용복 선생은 처음에는 메구로 가조인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명색이 작가인 자신이 낡은 밥상이나 수선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일본의 칠예를 연구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새 곳으로 수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밥상 하나를 수선한 사건은 훗날 그의 인생에 엄청난 일을 몰고 오게 됩니다. 밥상을 완벽하게 수선해 준 것을 계기로 메구로 가조에는 똑같은 오쟁을 1000개나 전용복 선생에게 다시 한번 수선을 맡기게 되었고, 이 일로 그는 처음으로 메구로 가조엔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메구로 가조엔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그의 숨을 멎게 하였습니다. 작은 그릇에서부터 각각의 연회장과 정원, 복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그곳은 온통 섬세한 오칠과 나전 칠기로 만들어진 예술품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그 오칠과 나전 칠기 작품의 거의 대부분이 조선의 오칠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선생은 그 어떤 계시라도 받은 듯 만약 이곳을 복원하게 된다면 꼭 자신이 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직 복원이 확실하게 결정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복원 작업을 맡게 될 날을 상상하며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부산의 2년제 대학교 일본어과에 입학하여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일본 오체에 대해서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 3개월에 한 번씩 일본으로 건너가 전국의 나전칠기와 오칠의 명인들을 한 명씩 찾아가 맥이 끊어진 조선의 나전칠기와 오칠 기술을 습득하였다고 합니다. 품에는 녹음기 하나와 그들에게 술을 사줄 돈만 들고 말이죠.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한 끝에 드디어 복원공사 계획이 발표되고 일본 전역에서 무려 3,000명이 넘는 오칠 장인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원한 한국인은 단 한 사람, 전용복 선생이 유일했죠. 시간은 흘러 드디어 복원을 총괄하게 될 사람이 발표되었을 때 일본 전역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메구로 가조엔 측은 당시 복원 점검에 나섰다가 복원이 힘들다며 손사래를 친 일본 장인과는 다르게 유달리 자신감을 보인 전용복 선생의 모습과 그의 연구 노트, 그리고 기획안을 검토하였고, 최종 간부회의 결과 전용복 선생이야말로 메구로 가조엔의 복원과 창작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그를 복원의 총책임자로 임명하고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내노라 하는 일본의 장인을 모두 제치고 한국에서 건너온 이름 모를 오칠장에게 일본의 자존심인 메구로 가조엔의 복원 공사를 총괄하게 하였으니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었겠죠. 그는 후일담으로 일본 전국의 50만 명의 일본 오칠장인을 모두 제치고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기쁨도 기쁨이었지만 무엇보다 조선 오칠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자신의 손으로 재현하게 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고 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이 복원공사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가 지나가던 강아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또 뛰어가다 만난 가로수에는 절을 했다고 하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전용복 선생은 이후 잘 알려진 대로 너무나도 훌륭하게 복원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메구로 가조엔을 일본이 자랑하는 최대 명소 중의 하나로 탈바꿈시키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에서 전용복 선생의 명성은 높아졌고 그의 오칠 작품은 매번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기에 가까운 그의 오칠 기술에 여러 번 일본으로 귀화를 권유하기에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전용복 선생은 일본으로 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귀화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는 아마도 귀화를 했으면 일본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문화기금도 받으면서 안정되고 편하게 생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조선의 오칠장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 오칠의 나라 일본에서 전용복 선생은 조선의 전통 오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진정한 애국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칠에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건조 시간의 변화를 꾀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로 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닮고 싶다고 말한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백남준 선생처럼 말이죠. 그런 그의 오칠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작품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많은 해외의 명품 회사들은 전용복 선생과 협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앞선 세이코의 사례와 더불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듀퐁이 자사의 라이터에 전용복 선생의 오칠 그림을 새겨넣는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우리에게는 엘리베이터 제작 회사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철강기업 독일의 티센크루프의 엘리베이터에도 그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티센크루프 코리아 오칠 연구소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전통적인 기법으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2년 반을 연구하여 만들어지는 오칠 나전칠기 엘리베이터는 과거 전용복 선생이 작업했던 메구로 가죽의 전통 디자인에서 가장 모던한 디자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용복 선생의 예술 철학은 다른 예술가들과 달리 옛 전통만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전통은 계승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철학 때문에 그는 오히려 가장 현대적인 것에 우리의 전통의 나전칠기와 오칠을 접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기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한 분야에서 진정한 장인이 되려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좀 더 큰 나라로 가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도 하고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예술본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용복 선생은 어느 날 주저없이 우리 이민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 역시 한국 안에서만 머물기보다 오히려 미국 뉴욕의 오칠 미술관을 열어 한국의 오칠과 나전칠기의 우수성을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그리는 오칠의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용복 선생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의 오칠의 우수성을 계승하는 진정한 후예이자 이를 발전시키는 혁신가이며 영원한 도전자이고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전용복 선생의 오칠에 대한 예술분과 세계적인 기술, 그리고 오칠 분야에서 그가 쌓아온 국제적인 명성과 업적은 미국이 가장 탐내는 최고의 예술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이민가 역시 전용복 선생의 큰 뜻에 공감하며 아무쪼록 그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전용복 선생을 본받고자 하는 한국의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미국에서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상담시 우연히 본 전용복 선생의 두 손은 방금 전까지도 오칠 작업을 하다 온 때문인지 거칠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선생의 그 두 손은 찬란한 빛이 나고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품격이 드러나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선생을 대신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미술계의 낡은 관념을 깨고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는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오칠을 자신의 숙명으로 여기며 살겠다는 사람, 전통예술을 산업에 접목시켜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앤디 워홀과 같은 사람,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오칠 예술가이자 장인이며 명인 전용복이라고 말입니다. 어떠셨나요? 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전용복 선생님의 그 진솔한 인생과 오칠 세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민가 애청자분들의 계속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